오늘 언론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죠 진은정 씨의 또 사진이 또 보도가 됐어요. 공개 행보를 했다. 지금 사진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부인이 제가 직장 전 동료였고 대학 진은정 변호사 과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서울대학교. 학번이고 예. 이제 그래서 잘 아는데 예. 만약에 이게 진은정 이제 변호사가 그 언론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불편했으면 그 정도는 협조해서 내렸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사전에 이 부인 얼굴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괜찮은지 분위기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검찰총장 때 당시에 대선 후보로 본인을 넣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이랬다 저랬다 하셨거든요. 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거고. 언론사와 예, 지금 한동훈 장관도 뭐 마음이 확실하진 않겠지만 뭐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반응도 보시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정희 한판승 오늘도 뜨겁게 토론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김한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무래도 김병민 의원한테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쓰십니까? 같이 일자리 잃었거든요. 같이 일자리 K본부에 K본부에 더 라이브 같이 출연하는 저희 짝꿍이었는데 예. 동반하차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3일에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는데 의원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움직일 거다, 100%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소신껏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라는 용산에서 메시지까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김병민 최고 맞습니까? 이게 앞뒤 자르고 용산에서 소신 있게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전 처음에 기사를 보고 느닷없이 왜 용산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 아마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혁신위 활동하는 과정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뭔가 대통령의 마음이 쓰는 대로 이제 혁신위가 활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지금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혁신위가 소신껏 맡은 임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격려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도 같이 있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공적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혁신의 전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 일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침없이 하라. 거침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혁신위원장은 이제 당원 당규상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힘을 얻거나 아니면 실제 결정권자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실제로는 대통령이 뒤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는데 그거를 확신으로 바꿔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언론을 잘 활용하고 소위 말의 힘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4년 전에 그 말의 힘이라는 명저가 나왔었는데요. 인유한 혁신위원장 아니요. 예, 그거는 김병민 최고위원의 명저였는데 4년 전에 말의 힘이라는 개정판에 책이 내야겠네요. 있었고 인유한 위원장 말을 저는 저자 사인본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언론을 참 잘 활용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근데 김기현 대표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회 출범했을 때 전권 주겠다.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전권이 아니라 약간 좀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해석해 주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혁신위가 활동하는 과정들을 늘 응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평가를 해왔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제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혁신이 응원한다 하면 사전 회의 때도 이게 뭐 비토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어제 혁신위 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언론에 보도됐던 것 같고 또 일부는 명단이 쓰여진 것처럼 공개까지 됐는데 그런 일을 한 적이 혁신위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혁신위와 지도부 간의 갈등 국면들이 노출되게 되면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제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언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 선생님 원론적 입장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제가 우상호 의원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서대문에 출마하기로 거의 확정돼 있던 상태인 거잖아요. 뭐 후보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혁신위로 왔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단위에서의 제안과 수락이 있었을 것이고 키워드 2개 국민 통합이 첫 번째다. 그다음에 내가 김한길 위원장하고 매일 통하고 있다. 이제 물론 나중에 매년 통화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 생각해 보면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한테 받았던 제안을 너무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던 상황을 전 이해를 했고 지금도 혁신위의 움직임 자체는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구체적으로 매일 미주알고주알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는 당연히 안 하겠죠. 하지만 처음에 그 북돋아 줄 때 이렇게 해서 혁신을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뭐 제 의심은 김한길 위원장이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의 입을 빌어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 교수님도 해석해 주세요. 해석하기에는 지금 근거로 삼을 팩트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분들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의원들이 움직일 거라고 100% 확신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제 블러핑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뭔가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어제 그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에요. 구차하게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소불 가느니라는 말. 알량한 정치 인생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어디가. 구차하게.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핵관을 정리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떤 책임지는 단위가 있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 그걸 갖다 흐리게 했거든요. 그냥 중진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윤핵관이 아닌 중진들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중진들이 뭔죄가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표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막 4,000명씩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보라고 지금 연좌농성을 좀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뭐 그런 계산할 겁니다. 어차피 혁신이 뭐 12월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버티는 사람들과 아니다. 너희들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하는 이 부분의 그 충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이뇨한 위원장 100% 발언 조금만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뇨한 위원장의 자신감은 저는 여론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거든요. 여론에서. 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만 2번 했고요. 첫 번째 비대위 때는 당이 거의 폭망 수준에 갔을 때 우리 당 정강 정책까지 당명까지 다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당을 바꾸는 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 정치인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여론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당 정강 정책에 5.18 민주화운동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 씨.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총괄했을 때 상당한 당내 반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조선일보부터 마지막 한겨레 신문까지 국민의힘 정강정책 개정 잘 바꾸고 있다는 거의 모든 논조가 나왔던 건 찾아보기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때 사설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뒷받침하면 그 다음은 당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고 한 3주 정도 가까이 지났는데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지율은 분명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이게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뿐 아니라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 활동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위 활동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 기저에 깔려 있다. 자신감 있으신데 이제 장제원 의원 향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장제원 의원이 지금 교회 간증 집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더군요. 간증 집회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뭐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말해도 제 할 말. 여기서 권력자라 하면 누굽니까? 제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김한규 의원님, 장제원 의원의 말 해석. 그러니까 우선 이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 본인은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서울 오시면 정치 인생 연장 안 돼요. 오히려 떨어지시죠.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게 연장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인이 2012년, 16년에 공천을 못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손수조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됐고
당시에 이제 복당했던 게 바로 이철규 윤핵관도 그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복당을 했고 예. 당시에 주호영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본인은 이게 다 겪었던 일이죠. 아하. 박근혜 비대위원장 또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다 이렇게 권력자하고 한 번씩 다 붙었던 일이라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난번에 70대 버스 동원해서 뭐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90대 부르잖아요. 다음엔 100대 부를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여하튼 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자리가 비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제 새로운 윤핵관을 꿈꾸는 분한테 이 자리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 무소속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지금 저거. 당신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무소속 출마할 것이고 봐라 나 힘 있다. 봐라 4천 명 내가 모으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김웅 의원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윤핵관을 딱 2명으로 딱 정리를 했었거든요. 장제원, 이철규. 그런데 김웅 의원이 딱 2명 듣더니 한 명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철규 의원만 남은 겁니까? 했더니 제 입으로 제가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아까 공식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이철규 의원은 공식 조직 안에 들어있죠. 인재영입 위원장 있으니까 뭐 역할들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제원 의원은 공식 지위를 안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 혁신 얘기를 꺼냈을 때 사람을 거명하지 않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 버스 동원과 또 간증 영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처럼 돼버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구도는 이미 거의 분명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론은 과연 어떤 편의 국민의 여론과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움직일까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국민의힘의 사람이고 인요한 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디에 무게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중도층도 이 당이 변하네? 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짜놓고 치는 상황이면 이렇게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때그때 맞춰서 정치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만약 이 드라마가 국민들이 원하고 중도층의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의 마지막 매듭이 지어지게 된다면 저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장제원 의원이 사상구에 출마 못하는 그림이겠네요. 두 가지 매듭이 있죠. 하나는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메시지 나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해석하신 것처럼 92대 동원하는 모습, 간증하는 모습에 대한 의미는 담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을 사수하겠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불출마. 이 당을 이 정권 교체를 내가 했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당을 위해 한번 헌신하겠다고 하는 선당후사.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다고 다 판단하는데 그럴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의 키를 주면서 끝까지 달리다가 나중에 공천 과정까지 누군가는 그 혁신의 길을 이어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 당의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가능성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드라마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 끝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세게 잘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결론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단번에 공천받기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네. 저건 뭐 이미 기정사실화된 건데 권력자랑 맞서게 되잖아요 지금. 뭐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직접 불출마하라고 본인이 얘기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제원 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치권의 짧은 이제 정치 인생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이 핵관들이나 측근들은 기본적으로 아픔을 겪었던 분이에요. 아까 이철규 의원이나 지금 장제원 의원 다 2016년에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복당하신 분이거든요. 또 다른 그 당시 핵관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 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권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경험에서 나왔을 거고 그런 분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한 번 이 공천에서 이상하게 비합리적으로 본인이 배제됐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모 국민의힘 재선위원한테 요즘 뭐 중요한 역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윤핵관 아닙니까 했더니 발끈하시면서 저 윤핵관 아닙니다. 예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예전에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재선. 그래서 원내에서 중요한 역할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니 우리보다 더 궁금해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핵관, 측근 이게 사실 국민들한테 부정적 의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의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예. 근데 길게 보면 이게 다 예전에 했던 일이고 정치 혐오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항상 혁신이나 비대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오래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은 1기 윤핵관에서 2기 윤핵관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다. 아하.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핵관 시즌 2. 예,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을 떨궈내지 못하면은 혁신위가 사실 실패했다는 평을 받을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예. 첫 번째 뭐 통합이었는데 사면을 해줬지만은 본인들이 시큰둥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인적 청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가장 핵심이 장제원인데 여기서 망가지면 사실 혁신위가 근데 뭘 장제원 했냐라는 평가를 입장에서는 받는다는 거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이제 당 고위 당 대표를 했나 내가 원내 대표를 했나? 뭐 장관을 했나? 뭐 대통령실장을 수석을 했나? 내가 무슨 권력을 누렸다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까? 이렇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 뭐 뒤에서 지난번 김관 논설위는 설명했지만 예. 논공 행상에서 인사에 큰 대부분 굵직굵직한 것을 인사를 했다. 장제원 의원이 했다라는 이런 취재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충분히 누렸으니까 이번엔 권한을 좀 누렸다. 쉬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시점에서 봐도 뭐 당 대표가 뭐 2%짜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권 실세는 바로 이제 윤핵관이라고 했던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딱 장제원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상징적으로 딱 상징적인 존재고 그 동안의 당정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 기조대로 온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참패를 통해 가지고 파탄이 났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조차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하면은 인유한 혁신이 이제 실패한 거죠. 라고 했을 때 그럼 국힘이 쇄신이 이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일단은 공천은 안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준석 대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유한 인정이 이렇게 압박하는 건 결국 한동훈 장관 앞에 카페트를 깔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 쫓겨날 거고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꾸 돗자리를 좀 많이 까는데 좀 이준석 틀려요. 대표가 내일 출연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이 체제 뭐 2주 못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2주가 아니라 지금 한 달, 2달 다 돼가는데. 그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오늘로부터 예. 한 달 전. 한 달 전. 예, 10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였던 것 같은데 예.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김기현 2기 지도부 길어야 2주 갈 것.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나름대로 카페트를 깔았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말이 틀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2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 뭐 길어야 1주, 2주 뭐 갈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쯤 되면은 예측하고 못 맞히는 게 직업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이 전 대표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 예측하는 부분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가서 2주 뒤 딱 이 시간쯤에 한번 이 전 대표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 재개가 1, 2주 더 가는지 안 가는지. 1, 2주라는 게 이제 뭐 정확하게 뭐 13일, 14일 후가 아니라 네. 곧 물러나시게 임박했다. 이런 뭐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내일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곧 일하는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그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20%대로 급전직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틀렸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그렇죠. 입장은 좀 어떠세요? 한동훈 장관이요. 예, 비대위원장.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내내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을 당이 나서서 이 사람에 대한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것은 실제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생각했고 예. 한 장관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를 민주당은 어허. 탄핵을 하겠다. 실제로 결행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탄핵할 준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움이 정치적 상황이 있기도 한데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국회 내에서 역할 한번 해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한 장관 본인의 선택이죠. 예. 그건 얼마나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윤핵관을 내치고 그 자리에 이제 한동훈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미 시동을 걸었다. 김한규 의원님 말씀 주시죠. 뭐 저는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장관쯤 되면 본인의 뜻대로 뭐를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정권하고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당이 필요로 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한동훈 장관은 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극적으로 본인이 꼭 필요한 상황, 본인이 나가면 지지율도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 쫓겨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김기현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뭘 마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분들이 예, 이준석 대표가 틀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김기현 대표는 살아남습니다. 벌써 할 수 있었어.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이제 차이를 맞췄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되게 떴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민의힘 의원한테 들었더니 우리도 다 알았던 내용이다. 네? 내부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발표를 못했을 뿐이지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되게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반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모 방송에서 싫어하는 정치인 1위가 장제원, 2번 조수진 뭐 그러면서 김병민, 장해찬은 안 싫어한다 뭐 이랬거든요. 네. 안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공천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 되게 강하고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이 정기국회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즌이에요. 뭐 쪽지 예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나 원내대표를 바꾼다는 건 여의도 문법상 안 맞아서 12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번에 예산 심의는 오래 걸릴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이게 당 대표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소 1, 2주는 아니다. 신박한 해석이네요. 이 해석 괜찮네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언론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죠 진은정 씨의 또 사진이 또 보도가 됐어요. 공개 행보를 했다. 지금 사진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뉴시스가 보도한 사진이군요. 적십자 봉사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 입성 시나리오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진은정 씨 혼자 가신 건 아니고 다른 차관 뭐 이제 다른 장차관 이제 부인들과 함께 가신 봉사활동 가신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장관 부인, 차관 부인, 뭐 이렇게. 주한 외교대사 부인 이렇게 와서 봉사활동을 적십자에서 했던 거로 보입니다. 표정이 이렇게 밝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한장관 부인이 이런 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제 아내도 정치 참여나 활동을 애셋을 키우기에 바빠서 거의 못 하는데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당대표 부인, 최고위원 부인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면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고 나면 또 갔다 와서 해야만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간 거라서 이거를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드디어 시작 때가 왔다. 아내 행보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장관 부인이 제가 직장 전 동료였고 대학 진은정 변호사 과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서울대학교. 학번이고 이제 그래서 잘 아는데 만약에 이게 진은정 이제 변호사가 그 언론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불편했으면 그 정도는 협조해서 내렸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사전에 이 부인 얼굴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괜찮은지 분위기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검찰총장 때 당시에 대선 후보로 본인을 넣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셨거든요. 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거고. 언론사와? 지금 한동훈 장관도 뭐 마음이 확실하진 않겠지만 뭐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반응도 보시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남들 다 가는데 또 혼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사진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진은정 변호사 사진만 나왔으니까. 그럼 기자들이 고르죠. 누굴 걸 고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분 걸 고르겠죠. 그래요. 큰 또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김병민 그리고 내가 볼 때 정치 참여를 한다면은 최소한 한동훈 장관은 저렇게 촌스러운 방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저 촌스러운 방식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KBS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KBS 앵커가 어제 이제 월요일부터 그죠? 갑자기 바뀌고 프로그램도 막 삭제되고 이런 상황이 나왔죠. 이제 박민 KBS 신임 사장의 말은 이제 불공정 편파 보도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방송 자각인가 아니면 방송 정상화인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자, 김병민 최고부터. 네, 저도 그 KBS 프로 2개가 있잖아요. 더 라이브.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두 방송에 꽤 오랫동안 고정 출연했습니다. 그 공천을 부리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작가님이 연락이 와갖고 오늘 뭐 특별 편성이 됐다 해서 그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끊었는데 다음 주에는 나가시는 겁니까? 잘리지는 않는 건가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는 불방 상태.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일단은 KBS 정상화 과정들을 거쳐가겠다 이제 박민 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나갔던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불공정 사례 보도를 쭉 하는데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았죠.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후속 조치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그 저도 한 방송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2주 정도는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방송 출연 정지도 먹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예. 정권이 바뀌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뭔가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바뀐 건 없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그리고 더 라이브 방송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라이브네 근데. 예,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예. 보수층에서 보면 아주 불편하죠. 그리고 그거를 꼭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또 박민 사장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로 반대로 보면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분이 고정으로 나왔다면 충분히 여당 측이나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명이었다. 자, 김한규 의원님. 아니 뭐 저도 더 라이브 김병민 최고위원이랑 예전에 했었으니까 짧게 했었지만 되게 재밌게 했고 그 방송에 이재명 대표 비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럽고 제가 뭘 말을 했다가 바로 김병민 최고한테 한 방 얻어맞고 뭐 이런 날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진행자들 교체하는 게 좀 옛날 표현이긴 하는데 정말 군사적전하던 그 시절 같다라는 생각이 같다, 들고 뭐 이런 말씀도 했는데. 예,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공정 방송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장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건데 문제된 방송이나 예전에 과거 보도들이 있었으면 그거를 시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당시에도 그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나 뭐 추후 보도 이런 후속 보도 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실수한 방송으로 치면 그런 방송이 왜 없겠어요? 다른 데들도 다 100% 확인되지 않은 초기에 의혹 보도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굳이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끄집어내 갖고 특정 진행자들, 특정 프로만 바꾸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저도 이 KBS 방송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 고정하는 방송의 진행자가 바뀌셔 갖고 이거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면 타협자. 네? 아니 그래도 뭐 가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희 야당 의원 이 기회에 이제 다 못 나오게 하면 모르겠는데 머리띠 딱 두르고 거기서 하여튼 이거는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마지막으로 하차 인사를 못할 정도로 하는 거는 되게 감정적인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꼭 첨언하고 싶은 것은 주세요. 이제 이렇게 교체가 됐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최강욱 의원이 아침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 시사를 시작을 해요. 그 최강 시사가 그대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막 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다고 싶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영방송에. 그래서 지금 만약 KBS 박민 사장이 취임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 과정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 성이 뚜렷한 외부 인사가 와서 똑같이 그 자리에 이 앵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부에 있는 기자들 중심으로 아마 이 현재 보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KBS가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노력하는지 과거에 지난 정권이 이렇게 해서 편향적으로 갔으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더 오른쪽에 있는 외부 인사들이 대거 투입해 갖고서는 방송을 편향적으로 이끄는지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박민 사장님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파괴적 혁신가다라고 실론까지 쓰시는 분인데 뭘 다른 패널을 찾겠습니까? 앵커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시죠. 그 문제는 뭐냐, 뭐 주진우니 김호준이니 최강욱이니 뭐 신장식이니 뭐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 정치 성향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손석희 씨 그러면 도대체 저분이 뭘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거의 정당의 프로파간디스트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진행자로 앉혀놨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힘 쪽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보수 패널이 없는 건 말이죠. 그냥 보수 패널이 없어요, 진짜로.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찾아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보수가 잘하면은 그때는 할 말이 생기고 지금 2년 전쯤에 민주당 막 헤맬 때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 패널을 찾지 못했거든요. 민주당 패널을 못 찾았는데 지금 그건 국힘이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할 거 없이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뭐냐면 이상한 사람 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정말 중립적인 인사, 적어도 진행만은 중립적으로 하는 사람을 좀 불러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